노출의 계절 여름철을 맞아 액취증, 복부 비만 환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겨드랑이에서 나는 고약한 냄새와 아래로 처진 뱃살은 자신감 상실은 물론 개인 기피 증세까지도 가져올 수 있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데, 요즘엔 땀샘 자체를 제거하는 리포셋 흡입술을 이용해서 액취증과 복부 비만을 동시에 치료하고 있다. 자신 있는 여름을 보내는 방법, 액취증과 복부 비만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생방송 와우 메디컬 센터 5부가 시작됐습니다. 김우정입니다. 최근 한 피부과에서 20, 30대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1,104명의 여성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남성의 유형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응답자 중 44.9%, 거의 과반수 정도가 되는데요. 액취증과 다한증 있는 남자가 가장 싫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보더라도요, 최근 20, 30대 젊은 여성들이 남성을 보는 그 성향을 봤을 때 겉모습보다는 오히려 냄새나 땀 등 보이지 않는 부분에 더 민감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여름, 이 냄새에 더 민감해지는 계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액취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고민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생방송 와우 메디컬 센터 5부, 오늘 이 시간에는 자신 있는 여름을 위해 액취증과 함께 복부 비만 치료에 관한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청클리닉의 예석호 원장 나오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 생방송 와우 메디컬 센터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 방송 중간에 전화번호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보시고 방송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셨던 분들은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상담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는 인터넷 주소, 주소창에 www.wowmedical.tv를 치시거나 한글로 와우메디컬이라고 치신 후 접속하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 연결되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 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생방송 와우 메디컬 센터 5부, 오늘 액취증과 복부 비만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네, 원장님. 주위를 살펴보면은요, 이 노출의 계절, 여름을 특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주제인 액취증도 물론이고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네. 땀을 많이 흘리는 다한증 환자분이나 몸에서 냄새가 많은 액취증 환자나 얼굴 피부나 신체 부위에 심한 흉터가 있거나 색소 질환이 있는 경우 살이 쪄서 노출이 꺼려지는 분들이 있겠죠. 네. 이런 액취증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여름이니까 좀 나한테 냄새가 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사람들에게 액취증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잖아요. 이게 어떤가요? 주변 사람들한테 느끼기도 좀 그러면 대인기피증 이런 것도 좀 생기지 않을까요? 네. 악취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불쾌감은 물론이고 자율신경에 작용해 두통, 초조감, 의욕 상실을 일으켜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집안의 쾌쾌한 냄새, 썩은 음식, 담배 냄새 등은 물론이고 네. 사람 몸에서 나는 나쁜 채취는 불쾌한 인상으로 오래 남게 됩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90%가 스스로 냄새에 민감한 편이라고 답했고 네. 이 가운데 반수가 냄새에 아주 민감하다고 말했다니 몸냄새 관리는 사회생활을 위해서도 반드시 고려돼야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액취증의 여름이고 해서 노출도 많아지고 또 하다 보니까 액취증에 관련해서 고민을 크신 분들이 아주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우선은 액취증이 어떤 질환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성의 90%가 자신에게 나는 냄새에 민감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민감한 수준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액취증이 어떤 질환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네네. 액취증이랑 그리스 말로 브로모스라는 불쾌한 냄새란 단어와 네. 히드로스란 땀의 복합어로 불쾌한 냄새가 나는 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드랑이에 있는 아포크린 섬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세균에 의해 지방산으로 분해되면서 고약한 악취가 풍기는 질환인데,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10% 정도가 네. 이른바 암내로 잘 알려진 액취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대개는 여름에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특히 긴장했을 때 냄새가 많이 나고
심한 경우에는 속옷이 노랗게 물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속옷이 노랗게 물들 정도라고 하면 아주 심한 경우라고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땀샘 구조에 대한 그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땀샘의 구조가 보여지고 있죠? 네, 인체에는 두 가지 종류의 땀샘이 있습니다. 네. 첫째는 그 에크린 땀샘으로 체온을 조절하는 땀샘입니다. 200~300만 개의 땀샘이 한 시간에 2,000 내지 3,000cc 정도의 땀을 만들어내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양이세요. 예. 네. 체온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땀샘은 진피의 가장 바깥쪽 쪽에 깊숙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몸의 피부 바깥쪽에 거의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이 땀샘은 온도에는 민감하지 않으나 심리적인 자극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네. 둘째는 아포크린선인데요. 액지증을 유발하는 아포크린 땀샘은 땀을 직접 체표면으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고 배출관이 모낭에 붙어 있어 모낭의 윗부분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됩니다. 네. 예. 그럼 이 아포크린 땀샘이 바로 액취증을 유발하는 땀샘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네. 예. 아포크린 땀샘이 주로 어디에 분포가 되어 있나요? 네, 주로 그 체모가 많이 분포한 겨드랑이, 네. 회음부, 유두 주위, 배꼽 주위에 많이 분포합니다. 네. 주로 겨드랑이, 젖꼭지, 배꼽, 생식기 주위에 분포해 있는 아포크린 섬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나고 약간의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산이 주위의 세균에 의해서 염증을 일으킬 때 암모니아 같은 강한 냄새가 나게 되죠. 이 액취증이 유전이 되는지도 좀 고민이에요. 부모님이 액취증이 있으면 이 자식들에게도 액취증이 유전이 될 수도 있나요? 네. 부모 중 한 명이 액취증이 있어도 약 50% 정도 유전 가능성이 있고요. 네. 부모 모두인 경우는 80% 정도 유전이 됩니다. 그러면 80% 정도면 굉장히 유전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혹시 인종이나 뭐 성별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나요? 네. 전통적으로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해온 우리나라 사람들의 액지증 발생률은 낮은 편입니다. 특히 전체 인구의 80%가 액지증이 체질인 유럽과 비교했을 때 네. 우리나라 액지증 발생 확률은 10에서 15% 정도 됩니다.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많습니다. 하지만 액지증 확률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그에 대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80% 정도의 유럽인들이 액취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무래도 이게 식습관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점점 서구식 생활 습관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액취증이 혹시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네, 그렇죠. 정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사가 서구화되면서 네. 우리나라도 액취증 발생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액취증 환자들의 대부분은 이 다한증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다고 들었어요. 이 다한증도 함께 발생하는 병인가요? 네, 겨드랑이 다한증이란 엄밀히 말하면 액지증과는 다르지만 에크린 땀샘에서 분비된 땀에 의해서 네. 세균 번식이 일어나면서 심각한 땀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드랑이 부위의 에크린 땀샘과 아포크린 땀샘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아포에크린 땀샘의 존재가 밝혀져서 네. 액지증과 다한증의 관계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이 새로운 존재라고 해서 아포에크린 땀샘의 존재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러면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액취증 환자는 아포크린 땀샘이라고 하셨죠? 그럼 네. 다한증은 다한증은- 에크린 땀샘이라고 예, 할 수 예, 있을까요? 예, 예.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동시에 증상을 보인다 해서 아포에크린 땀샘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액취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앞서서도 말씀해 대인기피증일 좀 우려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 네네. 것처럼 사회생활을 하는데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액취증 환자들이 호소하는 특별한 그 불편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적당한 땀 냄새는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요. 또한 대부분의 몸 냄새가 깨끗하게 씻어서 제거가 가능하지만, 네. 액지증 환자의 경우는 냄새 자체도 강하고요. 고약한 데다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전가하기 때문에 자칫 소홀히 관리에 따르는 대인 관계를 소원하게 하거나 대인 기피증까지도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성들은 아무래도 여름철이 되면은 땀을 좀 많이 흘리게 되고 네네. 그렇게 되면 옷에 이렇게 얼룩도 좀 남게 되고요. 뭐 네네. 색깔이 변하는 건 아니지만 네. 아무래도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액취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액취증이다라고 찾아오는 환자들도 있나요? 네,
그 액취증에 대해서는요, 액취증은 과연 내가 치료의 대상인가 하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왜냐하면 액취증을 호소하는 환자 중 드물게는 암내 공포증이라는 정신질환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벽증의 일면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특히 여성의 경우에 자신이 자신의 냄새에 너무 민감하게 되어서 필요 없는 치료를 자청하기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그럼 아무래도 자가 진단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네네.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먼저 이제 치료 1차 대상이 향기 없는 티슈를 양쪽 겨드랑이에 네. 끼운 후에 5분 후에 냄새를 맡아보아서 역겨운 냄새가 난다면 액취증으로 의심해 볼 만합니다. 네. 하지만 최종적인 치료의 판단은 전문 클리닉에서 전문의와 상담 후에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지금 자가 진단법의 종류가 좀 나오고 있죠. 예, 아마 항목을 좀 보시면서 진단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이 항목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해서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이 자가 진단법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네, 각 항목에 해당되는 점수를 합산해서요. 네. 이 알아보는 방법인데요. 네. 그렇지 않다를 1점, 보통이다를 2점, 그렇다를 3점으로 매겨서 네. 이 첫 번째 이제 자가 진단법에서 네. 다른 사람의 겨드랑이 냄새를 지적당한 적이 있다. 네. 여름이면 특히 옷에 땀 얼룩이 많이 남는다. 귀지가 눅눅하다. 부모 가운데 한쪽 혹은 양쪽 모두 액취증이 있다. 네. 채모가 많다. 피부가 지성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육류 요리, 버터 등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좋아한다. 긴장하면 땀이 많이 나는 편이다. 예, 이 정도로 총 9가지의 예. 종류예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점수를 합해서 24점에서 27점 정도는 액취증이 심한 경우고요. 네. 이런 데는 전문의와의 상담 후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18점에서 23점까지는요. 액취증이 꽤 높은 경우인데 우선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17점에서 12점까지는요. 액취증이 조금 신경이 쓰이는 경우인데 자신의 냄새가 크게 의식된다면 한 번쯤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1점 이하인 경우에는 액취증에 대한 염려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청결에만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TV를 시청하시면서 자가진단법 한번 같이 항목에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와우 메디컬 센터 5부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액취증과 복부 비만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생방송 와우 메디컬 센터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요. 02-6676-0114번입니다. 지금 전화기 드시고 수화기 드신 후에 이렇게 번호 같이 누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02-6676-0114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기 나와 계신 원장님과 함께 상담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액취증, 어떤 질환이든 증상에 따라서 이 치료하는 방법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네네. 현대의학에서는 액취증을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네. 그 액취증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증상이 약한 경우에는요, 관리요법이나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겠습니다. 비수술적 치료 방법은 국소약물요법, 보톡스 국소주사법, 네. 이온삼투요법, 자외선요법, 방사선요법, 전신치료요법, 전기 및 레이저 제모술 등이 있고요. 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요,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수술 네. 치료에는 절개수술, 고바야시 절연침, 레이저 시술, 멀티올 롤러 클램프, 리포셋 흡입술 등이 있겠습니다. 네, 그 비수술적 치료의 경우에는 절개를 하지 않는 수술을 말하는 거고 수술적 치료는 절개가 들어가는 수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예, 계속해서 좀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죠. 네. 그 정도가 가벼워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경우에는요, 집에서 매일 청결하게 꼼꼼히 챙겨도 쉽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술적인 치료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곁에 있는 사람이 느낄 정도로 심하게 냄새가 난다면 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자가 진단하는 방법에서 주변인들에게 한번 물어보는 것도 뭐 가까운 가족
에게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물어봐서 혹시 나에게 좀 그런 냄새가 나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네. 앞서 증상이 약해서 이 본인만 느낄 수 있는 경우에는 집에서 관리하는 요령만 알아도 좀 냄새를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평소에 관리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겠죠? 평소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네네. 평소에는요, 목욕을 자주 해서 청결을 유지한다든지, 겨드랑이 부분을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네. 파우더를 바른다든지, 건조를 목적으로 하는 티슈를 사용하고, 천연 섬유나 속옷을 입고 자주 갈아입게 되겠습니다. 네. 털을 짧게 깎고 방향제나 소치들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 액취증 관리 요령 중에서요, 털을 짧게 깎는다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혹시 제모가 심해졌을 경우에 혹시 이렇게 냄새를 유발하지 않냐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까요? 예, 그런 제모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냄새가 더 많이 난다는 그런 아주 연구된 보고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사람들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앞서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유럽인들의 80%가 이 액취증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음식과 관련된 식습관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음식 조절로도 이 액취증을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네네. 체취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성분이 지방입니다. 특히 과도한 지방 섭취는 체취를 강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액취증이 있는 사람은 육류, 계란, 우유, 버터, 치즈 등 같은 고지방, 고칼륨 제품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녹황색 야채와 과일에 풍부한 비타민 A는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저항을 높여서 세균과 바이러스의 번식으로부터 액취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쌀이나 보리의 배와 땅콩류, 깨, 당근, 호박, 시금치 등은 비타민 E가 풍분하여서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과산화지질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네. 지방의 운동을 촉진하고 액취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비타민 C는 딸기, 토마토, 오렌지 등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흡연은 비타민 C를 쉽게 파괴하기 때문에 액취가 있는 경우 흡연은 삼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비타민 섭취와 관련된 많은 제품들을 이제 먹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체취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성분이 지방이라고 하니까 또 유전으로 액취증이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경우 액취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음식 조절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이다 보니까 좀 액취증, 다한증 고민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시중에서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데오드란트 제품을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럼 이런 것들도 액취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데오드란트는 대개 모세의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모공 입구를 막아서 땀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효과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사용한 지 시간이 지나면 금방 다시 땀이 많이 나게 됩니다. 또한 액취증이 아주 심한 분들은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난 것을 선택해야지 됩니다. 단 습진이나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안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데오드란트 사용을 이렇게 습관처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데오드란트가 땀을 억제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은 배출해야 하는 땀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네. 데오드란트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없나요? 실제로 제가 수술을 하다 보면 데오드란트를 자주 사용하신 분들의 피부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데오드란트를 많이 사용하시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네. 피부를 약하게 하고 습진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액취증이 좀 심하다 생각이 드실 경우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어쩔 수 없이 수술적 치료를 고민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수술법들이 이용이 되고 있나요? 어떤 치료법이 가능하죠?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최근에는 리포셋 땀샘 흡인술이라는 걸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겨드랑이 부분에 네. 마취 후에 약 3mm 정도의 크기로 한두 군데를 절개를 한 후에 금속관을 삽입해서 땀샘을 긁어내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림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땀샘은 네. 그 피부의 진피층과 지방층의 경계 부위에 두루 퍼져 있는데 기존의 땀샘 흡인술로는 피부 쪽의 땀샘 제거가 쉽지 않습니다. 리포셋 흡입술에서는 삽입되는 금속과는 피부 쪽과 맞닿는 부위, 즉 위쪽으로 구멍이 나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땀샘을 제거를 합니다. 네. 또 금속 간의 움직임이 전으로 일정하므로 주변 부위 조직의 파괴를 죽일 수 있고 마찰질에 의한 화상을 예방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무래도 이 시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시술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먼저 그 수술 부위를 확인하고요. 네. 부분적인 국소 마취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3mm 정도의 크기로 구멍을 한두 군데 절개를 한 후 네. 리포셋 흡입관을 삽입해 땀샘을 긁어냅니다. 네. 그 다음에 수술 후 절개 부위를 봉합한 후 압박 붕대를 착용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압박 붕대를 착용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압박 붕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잘 움직임이 좀 불편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하지만 과거에 절개술을 했을 때는요, 압박 붕대를 거의 한 2주 정도 착용을 해서 생활에 굉장히 제한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리포셋 땀샘 흡인술은 피부를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네. 2, 3일 정도의 압박 붕대를 착용하고 하지만 그 상태에서도 과다한 운동만 피하시면 일상생활을 뭐 식사를 하신다든지 그런 뭐 가벼운 운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이 시술 과정을 자료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료화면 보시면서요,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예, 먼저 리포셋 흡입술을 할 부위를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땀샘이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소독을 지금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취 용액을 넣은 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땀샘을 리포셋 기구로 긁어내는 장면입니다. 아, 지금 절개 후 긁어내는 장면인가요? 예, 예, 예.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꺼즈를 대고요. 압박 붕대로 저렇게 감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리포셋 시술 과정에서는 약간의 3mm 정도의 절개를 해서 이 관을 삽입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흉터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흉터는 뭐 거의 2mm나 3mm 정도 네.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상처가 다 나은 후에는 그 흉터에 대한 그런 고민이 거의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거 일상적인 생활을 대부분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언제부터 조금 이렇게 심한 운동이라던가 아니면은 샤워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네, 가벼운 일상생활은 바로 다음 날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한 3일 정도는 압박 붕대를 하고 너무 많이 움직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밥은 일주일 한 군데 실밥은 일주일 정도 있기 때문에 일주일 후에는 뭐 가벼운 운동이나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네. 지금 현재 액취증과 복부 비만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생방송 와우 메디컬 센터 5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2-6676-0114번입니다. 서울 지역입니다. 02-6676-0114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액취증과 복부 비만 치료에 대한 자세한 질문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수술 후 과정에 대해서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합병증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네, 수술 후에 팔을 너무 많이 움직이시거나 너무 피부 가까이 시술을 많이 하면 피부에 흉터가 일부 남을 수가 있고요. 네. 출혈이나 부종, 감각 이상 등의 합병증이 간혹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절개를 하고 이 봉합 수술을 하잖아요. 그렇게 네. 되기 때문에 움직였을 경우에는 재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재시술이 그렇게 흔하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간혹 이제 초반에 많이 움직이셔서 피부가 괴사된 경우나 아니면은 불충분하게 땀샘이 제거가 된 경우에 네. 당장 재시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이제 시술 후에도
다시 냄새가 많이 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네. 속에 상처가 낫는 거의 한 1년 정도를 기다리고 난 후에 재시술을 시행합니다. 그 리포셋의 장점은 이 재시술 시에도 다시 처음처럼 간단하게 시술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술 후에 환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이런 합병증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할 때 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주의들이 필요할까요? 네, 그 흡입하는 정도가 수술의 성공을 하느냐 실패의 그 관건입니다. 네.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요. 적게 긁어내면은 재발을 많이 하게 되고 많이 긁어내면 피부 괴사의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액정지 시술은 많은 의사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리포셋 시술의 결과, 치료 결과는 좀 어느 정도나 되는 걸로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병원에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네. 대략 한 80-90% 정도의 성공 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앞서서도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재발의 위험성에 관련돼서 질문을 좀 해볼게요. 재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아무래도 환자분들은 네, 네. 한 번의 실수를 거쳤기 때문에 혹시 이게 또 해야 되지 않나, 또 재발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들을 좀 하게 되는데 네네. 재발은 어떤가요? 예, 그 재발하는 경우 대개 진피층의 땀샘이 덜 제거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층의 땀샘은 쉽게 제거가 되기 때문에 리포셋 지방 흡입술은 진피층의 피하 지방층의 땀샘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과거 절개수술법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과거의 절개수술법에서도 10% 정도의 재발률이 있는데 리포셋 역시 재발률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수술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리포셋 시술법의 경우에 시술에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그 수술 시간만으로 따져서 볼 때는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액추증을 치료를 하게 되면은요, 다한증도 함께 치료가 되나요? 네, 그 액취증이랑 그 다한증, 액취증은 아포크린선이고 네. 다한증은 에크린선하고 상관이 있는데 네. 피부 쪽에 봐서는 거의 비슷한 위치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리포셋으로 같은 시술을 하면 다한증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함께 제거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아, 그러면은 지금 액추증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시술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나요? 근데 과거에 피부 절제술을 많이 받은 경우에는 네. 흉터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저희 병원 재수술을 할 때 유착이 많이 돼서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리포셋의 장점이 재수술 시에도 다른 타 수술에 비해서 쉽게 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아, 요즘도 그럼 절개술은 이루어지긴 하나요? 네,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절개술도 수술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시술의 하나입니다. 그럼 리포셋 수술과 그 절개술을 하는 차이가 있을까요? 환자마다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모든 수술이 다 그렇듯이 최근의 수술의 경향이 될 수 있으면 흉터를 적게 남게 하고 그다음에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술들이 많이 되죠. 예를 들자면 우리 복부의 어떤 수술을 할 때 과거에는 복부를 다 절개를 해서 시술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 복강경 시술이라고 이제 배에 구멍만 뚫어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네. 피부가 낫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마찬가지로 그 원리를 이 겨드랑이 액취증에 적용을 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같은 여름철이다 보면은 특히 고민이 많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액취증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 질문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여름철이다 보니까 고민은 많이 되지만 또 수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땀이 많이 나고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수술 후에 그 상처 부위가 물지 않으면 어떡하나, 염증이 발생하면 어떡하나라는 고민들 하실 수 있거든요. 여름에도 가능한 시술인가요? 네네. 그 리포셋 시술은요, 조그만 구멍만 나서 절개를 하기 때문에 절개를 많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시술하고 나서 회복이 빠르고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어느 계절이나 상관없이 시술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수술 전에 이 제모를 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남자분들은 이 제모에 관련돼서 좀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수술 후에 환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술 후에 곧바로 이제 퇴원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변 활동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팔을 너무 많이 움직이신다든지 하는 자세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집안 청소를 아주 심하게 한다든지 그런 뭐 운전은 하셔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또한 한 3주간 사우나나 심한 음주 등은 피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군요. 환자분들이 이 주의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수술 전에 제모에 관련돼서는 어떤가요? 제모 시술은 그러니까 수술을 위해서 수술 전에는 털을 좀 깎아 오시는 게 수술상에서 쉽게 다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와우 메디컬 센터 5부 액취증과 복부 비만 치료에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전화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지금 바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 통 받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성남에서 사는 사람인데요. 네. 제가 액취증을 리포셋 흡입술을 했거든요. 예. 근데 딸애도 했는데 딸애는 재발이 돼갖고 네. 저는 이제 재발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그런 수술하는 것보다도 레이저를 동시에 하는 것이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리포셋하고 레이저하고 동시에 하면 더 재발을 줄이지 않을까. 지금 따님의 경우는 리포셋 시술을 한 아니요. 후에 재발이 고민되시는 거죠? 일반 수술을 했는데 네. 그게 완치가 덜 돼갖고 네. 이제 저는 완치를 좀 하려고 했던 바였는데 네. 이번 여름 휴가 기간에 시간을 내서 했지만은 여름에 하다 보니까 압박복을 입으라고 그랬는데 네. 압박복을 더워서 못 입겠더라고요. 네, 그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따님이 수술하신 지가 몇 개월 정도 되셨죠? 3개월 됐죠. 3개월 정도 3개월. 되셨으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절개술로 시술을 받으셨습니까? 예. 예. 그러면, 다시, 지금 절개술 시술 받으셨는데도 냄새가 많이 나시는 경우? 아니, 많이 나는 건 아니고, 네. 좀 느끼는 거죠. 예. 이 액취증의 시술 후에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액취증이 재발했는지 안 했는지가 모든 사람들이 신경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일반 환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시술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이 냄새에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일주일 후에 시술하시고 나서 일주일 후에 저희 병원에 오셔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아직 수술할 당시에 샤워도 안 하신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같이 이제 따님은 절개술을 하시고 아직 3개월밖에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 시술을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적어도 1년 정도는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절개술은 더 많은 유착을 남게 하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리시고 난 뒤에 한 1년 정도 돼서 그때 이제 재발 유무를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여름이나 겨울 쪽에 압박복은 굳이 꼭 입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재시술을 할 때 리포셋이라는 시술로 해서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질문해 주셨던 부분 중에 네. 레이저 술에 관련돼서도 여쭤보셨었어요. 예. 네.
레이저 시술은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설명드렸다시피 요즘 시술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잘 처음 접하는 시술 방법들이 있는데요. 레이저를 리포셋이라는 거는 이제 일종의 내시경 시술처럼 안에 있는 땀샘을 제거를 하는데 그 레이저를 외부에서 조사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아마 내부에 레이저를 같이 집어 넣어서 그 땀샘을 파괴를 하는 어떤 분들은 거기에다 이제 초음파를 넣어서 초음파를 이용한 땀샘 부빈술을 같이 하시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군요. 그 개개인의 어떤 의사분들의 그런 어떤 수술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까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네요. 네. 계속해서 이 상태의 호전 단계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발의 위험성이 좀 있다 생각이 드시면 1년 후에 시술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액취증과 관련된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네, 저는 액취증보다도 이제 다한증에 대해서 아, 예. 네,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다한증의 아주 대표 같은데 네. 온 몸 전체에서 땀이 어느 일정 부위에서 나는 게 아니고 나거든요. 아. 근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 외출을 해서 한 10분 정도만 걷거나 탁구를 한 10분만 치기 시작하면 이제 뭐 땀이 주체할 수 없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했는데 주변에서 들어보니까 어떤 일정 부위에 나는 사람은 그 부위를 수술하고 나면 그 다른 부위에서 또 땀이 막 난다 그러는데 그러네요. 그것도 맞는 말인지. 예,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온몸에서 10분 정도만 걸어도 땀이 난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지금같이 액취증과 관련된 다한증이면 한 부분만 수술하면 되는데 네네. 이렇게 전신에서 땀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도 이제 다한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전화 주신 분처럼 그 온몸에 이렇게 땀이 많이 나셔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리포셋 땀샘 흡인술은 겨드랑이에 국한된 시술입니다. 그 전신에 땀이 많이 나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그 다른 수술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교감신경 절제술이라고 우리가 이 흉곽을 통해서 교감신경을 절제를 하게 됩니다. 네. 그 교감신경이 절제가 되면 대부분이 이제 수술을 많이 하는 경우가 우리 손에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이나 발에 땀이 많이 나서 뭐 정치인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사람들과 악수를 해야 되는 그런 직업에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데요. 교감신경 절제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경우가 보상성 다한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상성 다한증이 뭐냐 하면은 그 어떤 한 부위에는 땀이 적게 나지만 그 날 땀이 다른 부위에 많이 나는 것을 보상성 다한증이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보상성 다한증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럴 위험성도 어느 정도는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선생님께서 보상성 다한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까운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저는 아까 선생님 말씀 다 여태까지 방송을 들었는데요. 네. 진짜 10%고 유전적이라는 게 다 우리 집에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저도 이제 저하고 우리 애들 둘 다가 다 그래요. 아들 둘이. 근데 항상 병원에 갔다가는 제가 돌아오곤 그랬어요. 무서워서요. 네. 근데 오늘 선생님 말씀 듣고 좀 이렇게 좀 간단하고 레이저식이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 이거 해가지고 예전에 했을 때는 재발돼가지고 또 냄새가 났었는데 지금은 해도 괜찮다고 아까 또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제 또 궁금해가지고 더 안전하게 수술을 했어도 괜찮고 그러는지 지금 물어보려고요. 또 다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시지만은 또 한번 또 자세히 듣고 싶고 또 이제 직장 다니는 애들이니까 그런 시간 그러니까 잠깐 나가서 퇴근하고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지, 저도 이제 겁이 나서 지금 갔다가는 돌아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 듣고 많은 용기를 들었는데, 네. 더 좀 자세하게 좀 알고 네. 싶고요. 그래서요. 아무래도 많이 병원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셨기 네. 때문에 이 위험성에 관련돼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요. 또 간단한 시술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네네. 지금 전화 주신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액취증이라는 게 이게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서양인들인 경우에는 거의 80%가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10% 정도밖에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애꾸는 나라에서 두 눈이 있는 분들이 이상하게 보듯이 네. 모든 사람들이 냄새가 나면은 별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되지가 않겠죠.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나지 않는데 나한테만 특이한 냄새가 나는 게 그게 보통 액취증이죠. 암내라 그럽니다. 그런 것 때문에 꼭 이 액취증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본인들이 죄책감이나 이런 대인기피증이 되는 게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절개술을 많이 했었습니다. 절개술의 문제가 하고 나면 이제 흉터가 많이 남기 때문에 그 흉터가 특히나 여자분들인 경우에는 굉장히 민소매라 그러죠. 민소매를 입을 때 굉장히 그런 컴플렉스가 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요즘 이제 리포셋의 장점은 어떻게 하면 이제 의사들이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흉터가 적게 생기고 수술 결과는 동일하게 나올 수 있는 수술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겨드랑이 피부를 그대로 놔두고 땀샘을 제거를 하는 그런 리포셋 땀샘 흡인술을 개발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수술의 장점은 하시는 시간이 짧고 그다음에 회복 기간이 빠르고요. 흉터가 적게 남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늘 제가 환자 시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재발에 대한 문제는 동전의 양면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긁어내면은 물론 재발하지 않겠죠. 하지만 피부가 굉장히 종이짝처럼 얇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피부가 괴사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 또 다른 흉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수술에 제가 수술을 많이 하면서도 가장 그거에 이제 딜레마로 이제 빠져 있는 겁니다. 네. 액취증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 것도 스트레스고요. 또 병원에 가서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는요, 용기 내서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와우 메디컬 센터 5부입니다. 액취증과 복부 비만 치료에 관련돼서 자세한 상담하고 있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질문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서 살펴본 액취증 치료법. 네. 예, 지금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치료법을 이용해서 다른 질환에도 또 치료가 가능한 정법이 있을까요? 네, 액취증을 관련을 해서 리포셋 땀샘 흡인술을 하는 과정 자체가 지방을 흡입을 하는 과정이나 지방 이식을 하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방 흡입을 하는 시술 과정은 지방층을 뽑아내는 거고요. 네. 리포셋은 지방층과 함께 진피 쪽에 있는 우리 아포크린선을 제거를 하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술 방법을 지방 흡입에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무래도 이 비만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비만하면 복부 비만이 가장 문제가 되고 가장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다면 이 배가 나오는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복부 비만의 원인은 남성의 경우는 잦은 술자리나 회식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 복부 비만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의 형태로 나타나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과 갱년기로 인해 호르몬의 변화 및 간식을 많이 드시는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복부 지방이 피하 지방의 형태로 나타내기 때문에 미용적으로 문제가 되죠. 네,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남성분들은 좀 내장 지방, 또 여성분들은 피하 지방을 고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복부 비만의 원인이 좀 다른 만큼, 복부 비만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도 여성과 남성이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판단 기준이 있을까요? 네. 보통 복부 비만의 판단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대략 남자분들인 경우는 허리 둘레로 36인치 이상, 네. 여자인 경우에는 이제 32인치 이상을 복부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자세한 거는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요즘 비만도를 검사하는 기계들이 많습니다. 아. 그 비만도를 검사하는 기계를
이용해서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남성분들한테 내장형 복부 비만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이 어떻게 좀 다른가요? 내장 지방이라는 건요, 우리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배에는 복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막 바깥쪽 우리가 피부로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데를 피하 지방이라고 하고요. 네. 복막 안쪽에 있는 거를 내장 지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은 우리가 체중을 감량하거나 에너지를 소비를 해서 없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피하 지방은 여러 가지 지방을 녹이는 주사를 맞는다든지 지방을 흡입으로서만 제거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이 내장형 복부 비만에 관련해서 좀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말들을. 네.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왜 치료를 해야 하는 거죠? 네, 내장 비만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네. 내장 주위에 몰려있는 내장 지방형 비만은 중년층에 있는 돌연사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심혈관 질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내장 주위의 지방세포는 피하 지방에 비해 쉽게 쌓이고요. 분해돼 혈액을 통해 이동하면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지방산이 당뇨병, 고지질 혈증, 고혈압 등의 즉 성인병을 유발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겠죠. 아, 그렇군요. 예. 예. 특히 이제 간에 쌓이는 지방은 인슐린 흡수를 억제하고 간의 인슐린 기능을 떨어뜨리고 혈당량을 높여서 당뇨병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네. 또 높아진 혈당량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서 혈중 인슐린을 높입니다. 이 혈중 인슐린은 중성 지방을 합성해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중풍 같은 혈관계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고 기타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내장 지방으로 인해 발생되는 질환에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성인병, 혈관계 질환, 그리고 기타 각종 질환들이 있었는데 네. 사실요, 이렇게 아무리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해도 가장 빠지지 않는 부분이 뱃살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그건 주로 셀룰라이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셀룰라이트는 성별, 인종, 에스트로겐 불안, 스트레스, 그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형성이 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치료 방법도 액취증 치료법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다양한 치료법이 있겠지만 오늘 액취증과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 시술 과정은 어떤가요? 액취증 치료법과 비슷한가요? 네, 좀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액취증 시술 방법이나 지방을 흡입하는 시술 방법이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을 흡입하는 시술 방법도 마찬가지로 우리 투메센트 용액이라고 지방을 녹이는 용액을 원래 뽑는 양의 한 3배 정도를 먼저 넣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분 정도 기다리고 난 후에 지방이 어느 정도 녹은 후에 지혈이 된 후에 지방을 뽑게 됩니다. 그런 과정 자체가 리포셋 땀새 흡입술과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아무래도 지방을 흡입하기 때문에 이 몸에 울퉁불퉁한 좀 자국이 남는다거나 멍이 든다거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혹시 시술 후에 주의할 점이라던가 이런 부작용을 고민을 해야 하나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방 흡입을 하는 과정이 가장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게 피부가 울퉁불퉁해지지 않을까, 멍이 많이 들지 않을까, 미용적으로 이제 좋게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경험이 많은 의사분들에게 시술을 받으시는 것이 그런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모든 시술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 좋은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환자분들이 많이 고민을 해야 하고 주의할 사항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운동과 식이요법이 복부 비만 치료에 도움이 좀 될까요? 보통 아무래도 이제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으로 되겠죠. 네. 보통 이제 운동하면은 헬스클럽이나 기구를 이용한 그런 이제 근사한 운동을 생각하시는데 네.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쉬운 걷기나 조깅,
그리고 취미에 따라 수영, 테니스, 사이클, 등산 뭐 이런 정도로 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3번 이상 한 번 하실 때 적어도 40분 정도 이상은 하시는 것이 효과를 보는 방법이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와우 메디컬 센터 5부. 오늘 이 시간에는 액취증과 복부 비만 치료에 관련돼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액취증이나 그 복부 비만을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소극적이 되고 대인을 만나는데 굉장히 기피하게 되고 수영복을 입으시거나 여러 가지 지하철이나 공공장소를 꺼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을 해서 좋은 시술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치료받기를 권유드립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청클리닉의 예석호 원장과 함께 액취증과 복부 비만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